저번 주에 연말정산 관련해서 그 수업을 했는데 그 오늘까지 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한 거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좀 마지막에는 이제 원래 오늘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게 이제 부동산 절세 전략인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부동산 절세 전략보다는 지금 연말정산에 좀 많은 이제 시간을 쏟았잖아요. 그래서 연말정산 이제 하고 마지막은 이제 프리랜서 분들 이제 종합소득세 관련해가지고 그래도 지금 프리랜서 분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저번 주에 이제 대략적으로 어떤 구조가 있고 이제 어떻게 계산이 되고 이제 무슨 공제가 있는지까지 이제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이제 해드렸는데 그래도 조금 더 몇 가지는 중요한 거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준비를 했고요.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거는 국세청에서 나온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 안내라는 책자예요. 이게 지금 2017년도 기속부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2016년도 12월 달에 나왔죠. 이게 이제 16년도 기속은 보통 이제 12월 달에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다음 달에는 이제 17년 기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 안내가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저희는 이제 11월 달에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일단 작년 거 가지고 일단 그래도 수업을 좀 하겠습니다. 이 책자는 사실 지금 위에 보시기는 알겠지만 110페이지나 되기 때문에 일반 그냥 회사원분들이나 다른 분들도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관심 있게 아무리 한다고 해도 110페이지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에는 좀 시간도 그렇고 좀 무리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목차가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제가 그 국세청 그 자료를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생각보다 쉽고 좀 재미있게 나온 것도 많아요. 이거는 이제 책자라서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동영상 같은 거 한번 보여드렸죠. 이제 그때는 소리가 안 나와서 좀 아쉽게 못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요새는 국세청도 잘 나와 있고 SNS 상에서도 이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관련해서 뭐 국세청이라든지 뭐 각종 뭐 세무사회나 한국 그 공인회계사에서 그 연말정산 관련해서도 좀 쉽고 재미있게 좀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많아서 인터넷 솔직히 검색만 하셔도 연말정산 관련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의 정보를 알 수는 있는데 그래도 좀 저같이 이제 조금 그래도 설명을 해줄 사람이 혹시 필요하다면 이제 이런 수업을 듣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차가 있는데 저희가 보통 어제 간략하게 다 설명을 한 거라서 오늘은 제가 조금 설명드리려고 이거를 갖고 온 거는 물론 이제 쭉 다 있어요. 뭐, 어제 그러니까 저번 주에 설명드렸던 거, 그 인적공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있는데, 저 오늘 이렇게 좀 입이 말리네요, 좀. 발음이 오늘 왜 이렇게 말리는지 모르겠네. 해서 뭐, 쭉 다 있는데, 이거를 제가 완전 수업을 하기에는 너무 좀 무리가 있어서,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가, 조금, 그 연금보험료 공제는 이거 4대 보험 공제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4대 보험 중에서 우리가 연금을 내잖아요. 연금보험을. 그 연금보험 공제가 된다는 말인데요. 뭐 다 그러니까 알고 있다시피 연금, 건강, 고용, 그 근로자가 낸 거에 대해서는 다 근로자 부담금은 다 전액 공제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기도 근로자 본인의 부담금만 뭐 공제 가능.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근로자 그 본인이 이제 부담금 한 것만 공제가 가능하고 사실은 원래 회사가 부담한 경우에는 공제가 원칙은 안 됩니다. 그 일반 이제 소기업이나 뭐 중기업 같은 경우에 그 이제 암암리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그 근로자분께서 4대 보험을 좀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업주한테 말을 해서 그런 데들이 종종 있어요. 근로자분까지 그 대표자님이 이제 부담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러니까 회사가 부담하는 거는 이제 원래는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 본인만 부담하는 것만 공제가 가능하다. 그 말을 드리는 거고, 뭐 밑에는 일단은 넘어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는 납부 뭐 100% 공제, 그리고 이 근로소득자가 이거 설명드리려고 지역 가입자로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그 국민연금 모호 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당해 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 가능.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근로소득자가 내는 연금보험을 직장가입자라고 해요. 근데 지역가입자라는 건 보통 사장님들이 내시는데 그 재산 상태, 그러니까 뭐 전세 내가 얼마의 월 전세금과, 그러니까 보증금과 뭐 월세 살고 있는지, 얼마에 내가 전세에 살고 있는지, 내 차, 그다음에 내 재산 상태, 내 부동산, 이 모든 것들을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 건강보험료의 국민연금을 산정을 합니다. 그걸 이제 지역가입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걸로 이제 그 지역가입자로 이제 건강보험료 같은 거를 내시는 이제 사장님들이 굉장히 하소연을 많이 하세요. 나는 그렇게 실제적으로 소득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닌데 왜 내 재산 상태를 가지고 그 보험료를 매겨서 건강보험료를 이렇게 많이 납부하느냐. 우리 그 근로자가 연금보험료라든지 이제 건강보험료를 낼 때는 보통 월급이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그 건강보험료를 보통 20만 원에서 30만 원씩 내지 않아요, 월. 근데 사업자분들이 그 월 20만 원 또는 막 30만 원씩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이제 소득에 따라서 그 건강보험료가 정산이 돼서 매월 다시 뭐 부과가 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거는 일단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제가 설명해 드릴 때 같이 설명을 좀 다시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똑같아요. 그래서 연금 뭐 공제되고, 건강보험료, 여기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또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우리가 그냥 근로자가 내는 보험료. 이게 다 전액 공제가 된다. 그 얘기고요. 제가 또 설명드리려고 했던 게, 이거예요. 그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말도 되게 길죠. 예. 이게 이제 16년도 기준으로 나와 있긴 한데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그 12월 31일 날 현재 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그러니까 주택이 그러니까 없다라는 건 당연히 소유한 주택이 없는 거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 및 주택마련 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제 세대원이 포함된다라는 거고요. 그 근로자가, 그러니까 세대주인 이제 근로자가 국민연금 주택 규모의 주택, 뭐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이거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잠깐 했던 거예요. 네, 그 임차하기 위해서 뭐 대출 기간 또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하고 그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원리금은 이제 원금과 이자를 말하는 거고요. 상환 금액의 40%를 소득 공제한다. 하지만 공제 한도는 300만 원. 해서 주택 마련 저축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가능하고요. 부양 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공제 가능합니다. 여기서 사실 중요하게 말을 하는 건 이제 세대주냐, 또 세대주가 만약에 주택자금 공제 및 주택마련 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세대원도 포함된다.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보통은 세대주가 받으니까 이 조건을 좀 만족시키고 또 이제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그래서 세대주면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대출 기간 또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대출 기간이라는 거 하면 다 아시겠지만 뭐 은행이 이제 제일 이제 기본적인 거고요. 그래서 이 대출 기관으로부터 뭐 차입한 경우는 임대차 계약 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 게 되게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회사 그 격리사원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이거를 조건을 맞춰서 이 근로자가 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하는 건 사실상 힘들어요. 격리 직원분께서 이걸 다 공부하고 알고 있지 않은 이상은 그 직원분이 된다 안 된다를 할 수 없거든요. 혹시라도 만약에 안 되는데 공제 받았다면 어떻게 보면 근로소득을 더 적게 그러니까 더 많이 그러니까 적게 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뒤에 좀 나오겠지만,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상환금 공제라든지, 뭐, 주택마련 저축 공제라든지, 요 조건이 좀 까다로운 것들을, 오히려 이제 회사에서 저희한테 다시 문의가 옵니다.
기장 세무사한테, 세무대리인한테, 이 직원이 이런 거를 공제 받으려고 하는데 이거 돼요? 안 돼요? 그럼 저희가, 저희도 이제 이 조건을 물어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네요? 자금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또 뭐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는 뭐 또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가요? 라고 또 저희가 또 체크를 해야 되고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좀 공제를 아무나 안 해주겠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도 또 보시면 공제 시 필요한 서류가 굉장히 있어요. 금전 소비 대차가 이거는 이제 뭐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은 거주자 그러니까 사인 간에 이제 그 차입을 한 거를 증명할 때는 당연히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가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필요하다 이제 이런 것들이고요. 사실상은 대출 기간으로부터 보통 많이 차입을 하시니까 이제 요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임대차 계약 증서의 입주일, 그 임대차 그냥 계약서 입주일과 주민등록 등본상의 전입일 우리 전입일 보통 받잖아요. 그 중에 이제 빠른 날로부터 전후로, 그러니까 전후라는 건 당연히 앞도 되고 뒤도 되고, 그 전후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뭐, 입주한 이후 둘 중에 빠른 날로부터 뭐 6개월 전에 차입을 받는다든지, 또는 뭐 3개월 후, 완전 이제 뭐 4개월, 5개월 후에 차입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또 공제를 안 해주겠다는 또 얘기예요. 그래서 차입금이 또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걸. 그러니까 뭐 대출 받았을 때 내 통장으로 받아야 된다 그 얘기인 거죠. 본인 통장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짜로 전세랑 월세의 어떤 그런 돈을 내기 위해서 차입한 자금이냐. 이제 이거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뭐 이거랑 약간 좀 다른 얘기지만 보통 사장님들께서 주택 자금 대출을 받고 나서 그거를 사업에 쓰면 인정 비용 처리가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가계대출, 뭐 가계대출, 그 다음에 뭐 주택자금 대출로 이렇게 받으셔서 그거를 이제 좀 사업에 좀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 놓고서 이제 요거 냈던 이자 비용, 제가 다시 정정할게요. 주택자금 대출을 사업용으로 쓰기 쉽지 않죠. 대금 다출을 받아서 그 이자 비용을 이제 사업으로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안 되죠. 이게 가계대출, 주택자금대출은 사업하고 전혀 무관한 정말로 가계상이 필요해서 받는 거랑 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거주를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거라서 저희가 좀 안 된다고 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거는 뭐 조금 다른 얘기인데 요거 말씀드리는 김에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제일 궁금하신 게 또 유의사항일 수 있죠. 국민주택 규모 면적이 도대체 그러면 어느 정도냐. 그랬을 때 이제 주거 전용 면적이 85m² 이하인 주택. 다만 이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뭐 100m² 이하 주택.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우리 서울 얘기하면은 뭐 수도권이라고 하면은 이제 85m² 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평당 이런 걸 약해서 한번 지금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평당으로? 20몇 평인가 이게? 그리고 25평.75 그러니까 한 25평에서 26평 정도 그 정도의 이제 규모의 그 주택까지는 국민주택 규모의 면적으로 봐서 이런 걸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얘기라서 뭐 3, 40평대 좀 넓은 데들은 국민주택 규모가 아니라고 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공제가 있습니다. 하고 여기 이제 주택자금 공제 한도가 아까 제가 위에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 공제 아까 40%였는데 어쨌든 개별 한도는 연 300만 원. 그다음에 주택 마련 저축 공제 요거 이제 뒤에 잠깐 말씀드릴 건데 이제 청약 저축 관련된 거 그것도 연 300만 원인데 결국에는 둘이 합해서 연 300만 원이다. 근데 여기 뒤에 보면 뭐가 이렇게 또 갑자기 뭐 1800까지 또 이렇게 늘어났냐.
이제 하면은 이제 경과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세법은 저희도 힘든데 자꾸 개정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맨 밑에서부터 보면 뭐 2003년 뭐 12월 31일 이전에 차입을 했느냐, 뭐 11년 이전에 차입을 했느냐, 뭐 14년 이전에 차입을 했느냐에 따라서 연 한도가 또 달라요. 좀 딱 봐도 또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근로자분 본인들이 스스로 계산해서 이게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는 게 참 또 쉽지는 않아요. 자, 여기 좀 마지막에 금융회사에서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 금융회사에서 소득공제 요건에 맞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의 하나는 것이므로 신용대출 등을 통해 차입한 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 차입금은 아닙니다. 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네. 요거는 원하시면은 뭐 메일이나 그걸로 카톡으로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 자료는 좀 검색하셔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 있으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신용카드 공제를 좀 자세하게 보고 싶다 하면은 이거 다운 받으셔서 뭐 신용카드 세액 공제 요 부분만 이렇게 발췌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고, 좀 제가 설명드리면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자, 요것도 일단 지금 뭐 잠깐만 훑어봐도 또 조건이 많아 보이죠? 네, 또 조건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의 세대주, 또 세대주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뭔가 세대주인 가장을 지원하겠다는 좀 그런 의미가 담긴 것 같은데, 또 예외적으로 세대원, 뭐 또 아까도 보셨지만 예외적으로 세대원을 공제 가능한 경우가 있었죠. 그때는 뭐였냐면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아니했을 때 세대원이었는데요. 여기서도 1주택 또는 무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 여기서 좀 할 때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거는 제외돼요. 아까는 포함됐었죠. 그 주택을 전세 자금이나 뭐 월세 보증금을 내기 위해서 그 차입을 한 거에 대해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서 공인주택 규모 이하는 공제를 해줬는데, 이 장기주택 저당 차입 금자 상환의 공제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제외하고, 그거를 취득하기 위해서 해당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아래 항도로 공제합니다. 좀 어렵죠. 네, 근데 이게 집을 혹시 개인적으로 정말로 구입을 해보셨다면 뭐 어떤 얘기신지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특히 또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본인이 이런 거가 해당이 되면 이자 뭐 한도라든지 이 연말정산 그 공제 내역에 그 상환액이라는 게 이제 이자 상환액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거 갖다가 연말정산 때 제출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게 다 공제가 100% 원래 되는 거는 아니죠. 원래는 조건이 있어서 그 조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세대주여야 되고 이런 조건들, 뭐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은 본인이 이제 체크를 해서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연말정산에 나왔다는 건 그분이 정말로 주택자금으로 대출을 받으셔서 그 원리금 상환한 내역이 나오는 거고,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도 이런 저당권 설정하고,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은 안 나오고요. 이렇게 취득하기 위해서 뭐 금융회사나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을 해서 그 이자 상환을 했기 때문에 그 내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그 공제 대상자 조건은 그러니까 본인 또는 뭐 세무대리인이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세무대리인도 본인이 자료 없이는 검토가 힘들어서 저희도 이런 체크리스트를 드려요. 저번 주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책을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인가요? 기준 시가가 뭐 4억 원 이하인가요? 세대주인가요?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역으로 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장기주택 공제 대상자가 되고, 또 됐는데도 불구하고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에 또 요건이 있습니다. 네. 참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면서도 이거를 설명을 드려야 되나 싶긴 한데,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이런 거 있다 정도만
네, 하시고 실질적으로 해당되는지는 국세청이나 이렇게 문의하시면 또 가능하니까 요청이나 차입금의 상환 기간이 15년 또는 10년 이상일 것. 그러니까 좀 길게 좀 하시는 이제 그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그러니까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이죠. 네.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 아까랑 약간 뭔가 비슷한 게 또 나오죠. 3개월 이내에 그 차입을 했었어야 됐고, 3개월 전후로. 여기서는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보존 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을 했었어야 한다. 3개월 이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여기는 지금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주택을 그러니까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럼 취득하면 당연히 매매를 했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 주택을 사면서 근저당, 대출을 이제 주택을 담보로 근저당권 설정하고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장기로 받아야 되고, 근데 그거를 3개월 이내에 차입을 해야 한다.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한번 예전에 연말정산 검토를 할 때 요거가 해당이 된다고 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안타깝게도 요거를 안 하셨어요. 요거가 해당이 안 됐었어요. 차입을 늦게 하셨어요. 3개월 이후에 하셔서. 그러니까 정말 그냥 무조건 다 되는지 알고 오신 거죠. 당연히 안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셨는데, 이거를 늦게 하셨어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안 됐던 상황이었고, 그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말 되게 어렵게 하죠. 그냥 저죠.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채무자가 누구예요? 돈 갚아야 될 사람. 저잖아요. 네.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누구예요? 저예요. 말을 이렇게 어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렵게. 네, 그래서, 이런 요건이 있다, 하는 거고, 물론 이제 이걸 왜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뭐, 장기주택 처당권 차입무자는 부인인데, 설정자는 저일 수 있잖아요. 남편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약간 뭐 친족이거나,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를 이렇게 좀 정확하게 써놓으려고 이제 한 것 같아요. 소득공제가 배제 안 된다.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서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 현재 2주택 이상. 요것도 은근히 이거 못 맞춰서 또 생각 이렇게 안 하시고 하셨다가 안 맞춰가지고 2주택자 좀 있으세요. 생각보다. 그래서 소득공제가 배제된다. 그다음에 세대 원인 근로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아까 여기 위에서 있었잖아요. 예외적으로 세대원을 인정하는 경우. 이거는 무엇이냐.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아니할 것. 아까 그거랑 똑같죠. 아까도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이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 취득한 주택에 세대원인 해당 근로자가 실제 거주할 것. 이거는 실제 거주하는 요건이 있어야 돼요. 또 결론은 복잡하다. 복잡해요. 이거를 이렇게 까탈스러우니 꼭 받을 사람만 뭐 받으라, 이제 이런 얘기로 들리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하시면 되고, 이것도 저번 주에 이제 잠깐 또 얘기가 나왔었죠. 개인연금저축공제. 근로자가 개인연금저축에 본인 명의로, 뭐 제 명의로 가입해서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한다. 근데 이제 개인연금저축이 있고 연금저축이 있어요. 뭐 용어가 이제 비슷하긴 한데 한마디로 그냥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가 납입할 때 되는 걸 이제 뭐 개인연금저축이라고 여기서는 한 거고, 세액공제가 이제 연금저축, 그 세액공제라고 해서 아예 세금에서 공제되는 게 있어요. 그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하시면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오래전에 가입을 하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으실 만한 분이 뭐 주변에 그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하신 분이니까 그 이후에 가입을 하셨다는 거는 이제 가셨으면 이제 없고 그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이라는 걸 가입하셨으면 요거에 해당이 되고 이거는 뭐 분기마다 300만 원 이내고 불입 기간은 10년 이상. 이때 공제 비율이 이제 연간 납입액의 40%였어요. 그리고 공제 금액 한도는 연 72만 원. 그리고 연금 수령 시 과세 방법은 과세하지 않음. 요거 좀 특이했죠. 원래는 세액공제, 뭐 소득공제, 납입할 때 공제를 받으면 그 수령할 때 과세하는 게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납입할 때도 공제가 되고, 뭐 세액공제든 뭐든 소득공제든 납입할 때도 공제가 되고, 또 탈 때도 비과세다. 이런 거는 사실 별로 없어요. 여기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그 연금 수령 시 10년 이상이면 비과세 되는 거 지금 잘 아시는 분이 여기 계시겠지만 10년 하면 비과세 하고 연금저축은 사실 납입할 때는 공제가 되지 않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가 그렇게 상호로 그렇게 되는 건데 이 개인연금저축은 납입할 때도 뭐 공제금의 한도가 있지만 공제가 되고 그다음에 연금 수령 시도 과세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개인연금저축은 아마 제가 알기로 이때 이제 2000년 12월 30일 이전하고 이제 거의 이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도 해지 시 원천징수. 그때 저번 주에도 이제 중도 해지 시 어떻게 되냐, 이제 공제받은 거 다 토해내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진 않고 그 중도 해지 시의 어떤 그 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기타 소득으로 과세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여기에서는 이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거, 요 개인저축에 대해서는 중도 해지 시 이제 이자 소득으로 과세를 한다. 그리고 뭐 5년 이내 해지 시에는 해지 추징세액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이제 이거의 어떤 그 해지 추징세액에서 저축 불이익이 뭐 4% 연간 뭐 72,000원? 뭐 72만 원인 것 같아요. 뭐죠? 연간 72,000원이 뭐야? 연간 72만 원인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그 중에 그리고 세 번째 환급금 중에 작은 거. 그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연간 공제받은 거 뭐 토해내라는 말이라는 어떤 비슷할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도를 둔 거겠죠. 미니멈 연간 얼마랑 저축불이익의 4%랑 뭐 환급금 중에 작은 거. 그러니까 이런 건데 이제 우리가 보통 아는 지금에 요새 많이 하는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 그래서 저희가 딱 그 이제 상품을 팔 때도 33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한도에 맞춰서 이렇게 추천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입 대상은 뭐 당연히 제한 없고, 그다음에 뭐 불이익 금액은 이제 뭐 연간 뭐 1,800만 원 있는데 이것도 혹시 개정됐나 모르겠네. 그 불이익 기간은 5년 이상. 근데 보통 10년 이제 한도로 많이 하시고 그 이후부터는 뭐 거치를 해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방법으로 하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액공제다. 연간 납입액의 12% 또는 15%. 이게 원래는 소득공제였죠, 사실은. 그래서 연간 400만 원 한도에 퇴직연금과 합하여는 이제 700만 원. 그래서 퇴직연금과 합해서 뭐 700만 원 좀 늘어나서 이런 거 좀 가입을 좀 권유를 하는, 그러니까 노후 대비를 좀 하라는 취지에서 권유를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공제금액 한도는 이건 연 48만 원 또는 60만 원, 이제 60만 원 당연히 이제 15%에 대해서 한 거고요. 그래서 보통 연 48만 원. 이게 이제 세액 공제로 하니까 연 48만 원이 되는 거죠. 그 연 400만 원이랑 거의 비슷한 효과니까. 그래서 이제 연금 수령 시 과세 방법,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연금 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연금 소득은 당연히 기타 소득이라든지 이자 소득보다는 당연히 세율이 낮으니까 연금 소득으로 받는 것도 하나의 뭐 저율로 과세가 된다고 하니까 이제 가입을 권유를 이제 많이 하죠. 세액공제도 되고 하니까. 이것도 중도 해지를 하면 이제 기타 소득으로 이제 과세가 된다. 근데 여기서 뭐 다만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망해서 계약이 해지되거나 불이익기간 만료 후 사망으로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연금 소득으로 과세. 그러니까 불가피한 상황. 네,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면 원래 기타 소득으로 중도하면 과세를 하는데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연금 소득으로 과세를 할게. 그리고 5년 이내 해지하면 해지 가산세, 저축 불이익의 2%인데 2013년 이후 가입분은 폐지. 저도 뭐 요거는
그래서 중도 해지 시 원적 니수 보통 이제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그래서 요거를 보통 많이 이제 알고 계시고 요거를 좀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추진 제외 사유는 뭐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 증명 시, 이건 개인연금 저축의 하나이니까 이거에 여기서는 또 상관이 없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사망, 해외 이주, 천재지만 뭐 저축자의 퇴직, 또 이제 이것도 불가피한 상황 정리하면, 그 다음에 뭐 저축자가 뭐 3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 요양을 발생하는 질병이 발생하거나 저축기관의 영업정지, 또 이것도 거의 불가피한 또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추징을 제외하겠다 라는 거고요. 여기 보면 해당 연도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당 연도 저축 납입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해지 해당 연도 납입액에 대해 공제받지 않은 연금저축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도 저축 납입액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음. 이것도 말이 또 어렵게 써 있는데 또 그냥 단순한 거예요. 올해 제가 납입을 했는데 해지를 했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해지하면서 돈 다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올해 한 거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그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 납입해서 그 해지하고 그 다음에 올해 납입한 그 그러니까 해지 해당 연도 납입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 연금 저축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도 저축 납입액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음. 그러니까 내가 납입을 해서 중도 해지를 하고 찾았잖아요. 그러면 이 찾은 금액에 대해서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납입한 걸 공제도 안 받았으니까 당연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제 안 받은 걸 다시 과세하지도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간단한 건데 이걸 또 이렇게 어렵게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니까 하고, 요거는 사실 근로자한테는, 자, 이거는 소기업 소상공인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란우산공제라고 해가지고요. 이거는 그냥 일반 근로자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가입도 할 수 없고요. 누가 필요하냐? 사업주 분들이랑 그 다음에 법인 대표자, 그리고 뭐 정말로 개인 프리랜서도 사실상 가입을 하면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 예전에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생겼어요. 그래서 또 저희 또 실무를 얘기하자면 저희 거래처 중에서 총급여액이 당연히 7천만 원 이상인 대표자님이 2016년도에 연말정산으로 노란우산공제를 받으셨어요. 예, 저희가 이게 거래처가 솔직히 좀 많다 보니까 이 관리를 아무리 꼼꼼하게 저희가 그 결제를 하고 또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좀 빈틈이 좀 발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마무리는 좀 이렇게 뭐 아름답게 좀 잘 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여기도 밑에 보시면은 2016년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는 사업소득 금액 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하고 뭐 폐업 등으로 해지 시 퇴직소득으로 과세. 그러니까 지금 요런 것도 다 생긴 거거든요. 2016년도 이후 가입하시는 뭐 분부터는. 근데 저희 그 대표님도 2016년도 이후에 또 가입을 하셔가지고 참 안 좋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또 그러니까 연 300만 원이라는 걸 또 알면 되고, 총 급여이 7천만 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 그러니까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 자, 가입 대상자는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대표자, 개인 사업자 및 법인 대표자. 소기업 소상공인의 범위는 대부분 돼요. 대부분 되고요. 광업, 제조업, 뭐 건설업, 뭐 상시 근로자 550명 미만. 진짜 큰 건설업 완전 대기업 아니면 그냥 50만 원 미만이니까 상시 근로자랑은 또 기준이 조금 달라요. 기타 업종을 주된 사업, 기타 업종이 거의 다 들어가겠네. 여기서는 10명 미만. 그러니까 뭐 일용직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다 빼고 상시 근로자. 여기에서 분기당 300만 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고, 공제 부분 납입액과 연 300만 원 중 적은 금액 공제. 그러니까 최대 300만 원. 이신 거고, 실제 소득을 지급받을 때 해당 소득 이자 소득으로 과세. 그러니까 아까도 또 말씀드렸다시피 납입할 때 뭔가 혜택을 받으면 탈 때 또 과세가 되는 그런 구조로 저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소상공인 요 노란우산 공제에서 받는 거는 이자 소득으로 모아 과세를 한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는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폐업 등으로 해지 시 퇴직소득으로 가세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업하거나 정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목적이요. 왜 근로자는 퇴직금이 있잖아요. 퇴직연금 뭐 이렇게 불입하고 해서 퇴직금이 있는데 개인 사업자, 우리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분들은 퇴직소득이 따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모으지 않고서 연금하고 좀 별개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업을 접거나 폐업을 했을 때 그때 이제 퇴직금 명목, 그러니까 퇴직금하고 비슷한 구조로 받을 수 있는 게 사실 이걸로 해가지고 그래서 많이 이제 업주분들한테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을 이제 좀 권유를 드렸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법인 대표자도 어떻게 보면 법인 대표자도 퇴직금이 따로 이거는 법인 대표자 임원은 사실 퇴직금이 그러니까 원칙 강제라고 표현할게요. 강제가 아니에요.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 명목으로 그냥 노란우산 공제 가입도 권유를 드려요. 법인이 어쨌든 폐업을 하고 나중에 청산을 하게 되면 대표자도 퇴직금이 필요하니까 목돈이 필요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해서 이제 노란우산 공제도 추천을 드렸는데 사실 그 기능보다는 세액공제 때문에 많이 드시죠. 그 기능보다는 그냥 연말정산 대표자분들 이제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많이 하시잖아요. 법인 대표자. 근데 그분들 이제 총 급여가 사실 높잖아요. 1억 이상 되시는 분도 계셨고 뭐 2억도 있고 그래서 요거를 기본적으로 연금저축이랑 그다음에 노란우산 공제는 기본 세트로 거의 드셨는데 또 나라에서 한도를 해놨죠.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법인 대표자분들 중에 좀 그래도 좀 법인이 중소기업 정도 되시고 이렇게 좀 되시면 보통 한 월 뭐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가져가시는 대표자들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7천만 원 또 이상은 또 되시니까 사실 그래서 이 노란우산 공제를 또 연 300만 원까지 또 한도가 안 되고 이러니까 또 법에서 또 그렇게 만들어 놔서 또 저희는 또 다른 또 절세 방안을 찾아야 되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노란우산 공제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주택마련저축 네. 연봉이에요, 연봉. 총급여. 예, 총급여예요. 월 7천만 원이면은 뭐 대부분 다 들 수 있어서 한도를 받을 수 있어서 네. 하고 주택 마련 저축 소득 공제. 여기서도 또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가 나오죠. 연말정산 이제 개정된 거라든지 이제 17년도 거 보시게 되면 총급여 7천만 원 좀 자주 보실 거예요. 자꾸 나라에서 이렇게 한도를 이제 두죠. 그러니까 고액 연봉자, 고액으로 이제 근로소득자들에게는 혜택을 좀 줄이겠다라는 게 뭐 이번 뭐 개정을 통해서도 좀 입지가 두잖아요. 부를 재분배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고 그다음에 과세연도 중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그러니까 무주택자, 근로자가 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300만 원 한도로 공제. 아까도 그 원리금 상환 그것도 40% 공제였고 연 300만 원까지였잖아요. 근데 그거 두 개 각각 300만 원이 한도지만 사실상 두 개 합해서 또 그냥 300만 원까지니까 그냥 두 개 합해서 300만 원까지인데 내가 하나만 갖고 있으면 그 하나로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이 청약 저축밖에 없다. 그러면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또 이게 또 청약 저축이 있고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 있어요. 2009년 이것도 경과 규정이에요. 그래서 2010년 이후 가입 공제 불가능.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에 한해 공제 가능. 우리가 보통 든 건 이거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청약저축 가입하세요.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하세요. 해서 보통 근로자분들 뭐 좀 많이 드셨죠. 예, 그냥 이율도 사실 이게 지금 금리보다 더 높잖아요. 뭐 많지는 않지만. 그러면 도대체 세대주란 뭐지?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세대가 도대체 뭐길래 계속 연말정산에서 세대주가 나오나?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좀비 속 형제 자매, 동생 다 포함해요. 형제 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하며 세대주의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 현재 기준으로 판단. 항상 과세연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그 과세연도는 당연히 12월 31일.
그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요. 배우자는 세대를 달리해도 동일 세대를 본, 뭐 주말 부부여도 포함된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말 부부여도 포함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세대란 내가 결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내 배우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직계 좀비소, 엄마 아빠, 뭐 형제 자매 다 포함. 뭐 자녀가 뭐 도싱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다 포함. 근데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그러면 그걸 이제 보통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주민등록상에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어야겠죠. 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요거는 사실 뭐 굳이 원래 보통은 뭐 입증하기는 그냥 주소만 같이 있으면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보거든요. 근데 저희 뭐 여담이지만 뭐 재산세 같은 거 할 때, 자경 같은 거 판단할 때 정말로 생계를 같이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죠. 세무 소명이 나올 때 주소는 같은데 얘네가 생계를 같이 했다고 보기가 좀 세무서에서 봤을 때 입증할 만한 자료가 좀 있을 때 그때 이제 소명자를 보냅니다. 자경 이제 뭐 받거나 할 때, 아니면 1세대 1주택 뭐 비과세 이런 거 할 때 특히 제일 많이 이제 하는 게 그거고요. 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년도 납입액은 공제 대상이 아닌 무주택자에 관한 거니까 공제가. 이것도 또 경과 규정이죠. 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액이 7천만 원 초과자는 17년 납입분까지 종전 규정 연 120만 원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거 못 외우시죠? 이거 그냥 이거 납부하시면 연말정산 그 자료에 우리가 다 뽑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다 나와 있어서 저희 세무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입력해주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한도가 계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있다. 여기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아니 청약저축은 뭐고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또 뭔가 그냥 내가 가입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어떡하죠? 저 오늘 계속 그러네.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 뭐 저희가 그냥 은행 가서 가입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주택 청약 종합저축, 보통 요새 들게 되면 아마 이거를 이제 하시겠죠? 주택 청약 종합저축. 청약저축은 월 1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납입할 수 있는 상품이래요. 그리고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사실 저는 근로자 주택마련저축은 주변에서 든 사람은 제 주변에는 못 봤는데 어쨌든 이런 세 가지다. 이거 제가 볼 땐 다 그냥 경과 규정과 뭐 이런 종류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세 개가 이제 뭐 적용이 된다. 그래서 공제금액 한도는 연 300만 원. 아까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한의 공제와 합하여 연 300. 하나밖에 없다면 하나 300 꽉 채워서 받던가. 뭐 300까지 받을 수 있고 두 개 다 있으면 300까지밖에 안 된다. 이제 그 얘기고요. 여기 나오네요.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9년 5월부터 판매가 됐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 그냥 청약저축 든 거죠. 그냥 나는 그냥 청약저축 준 건데 언제 들었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나이, 주택 소유, 뭐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국민주택, 민영주택 어디나 청약 가능한 통장으로 매월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납부 가능. 납입 금액이 이제 뭐 2만 원, 최소 2만 원부터 가능하다. 지금 다 들고 계신 게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든 거는 사실 이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같네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만하신 게 요거는 사실 흔하지는 않아요. 흔하지는 않은데 이게 뭐냐면 중소기업, 창업,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어떤 뭐 벤처기업이라고 그러니까 벤처기업 또는 뭐 엔젤 투자 뭐 이런 말을 좀 들어보셨더라면 어떤 기업에다가 투자하는 거예요. 개인이 투자하는 건데 그게 투자한 곳이 중소기업, 창업, 투자조합 등의 투자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투자 금액 관련해서는 소득공제를 좀 해주겠다. 그래서 그 공제 대상 돈은 그러면 뭐 어디다 투자해야 되는 거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조합
이제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받은 회사가 있어요. 벤처기업 투자신청인 뭐 수익증권, 뭐 벤처기업은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벤처기업 인증 확인서가 있고요. 이런 것도 우리 창투조합, 창투조합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보통 대부분은 벤처기업에 많이 투자하셔서 그 출자 지분에 관련해서는 출자라는 건, 주식을 갖는 거를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투자해서 그 금액이 얼마면 100%, 5천만 원 이하면 50%. 지금 보니까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어지죠. 공제되는 게.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투자 공제가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냥 잠깐 보여드린 거고요. 이런 게 있다 정도. 그래서 혹시라도 벤처기업에 투자하시거나 그런 게 있으면 공제 대상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는 또 설명드리면 더. 그래서 우리 신용카드는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려서 좀 간단하게 보겠지만, 왜 간단하게 보려고 하면 숫자로 다 보여줘야 돼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총 급여액에 여기 좀 보시면 총 급여액의 25%는 무조건 넘게 사용을 해야 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식 수식 구조상.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인데 내 총 급여가 그냥 말이 안 되는데 그냥 합시다. 예를 들어서 하려니까 내 총 급여액이 2,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나는 25%면 500만 원 이상을 써야지 이제 공제를 받는 거죠. 그런데 1,000만 원 썼으니까 당연히 500만 원 이상 쓰면 공제받는 게 당연히 신용카드 사용금액 마이너스 총 금액의 25%는 500만 원이 남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 500만 원에서 15%는 이제 신용카드고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이나 그거를 현금 영수증을 사용하면 30%를 공제해준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공제 한도는 총 금액의 20%랑 연간 300만 원 자금 금액 이런 건데 이게 공제가 되게 복잡해졌어요. 옛날에는 그냥 딱 한도가 이게 끝 그랬는데 이제는 그 대신 더 좋아지신 거죠.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전기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건 이제 14년 15년 갑자기 16년도 연말정산하는데 14, 15년가 나오죠. 이제 이게 뭐냐면 어떤 공제 계산을 이제 쭉 하는데 여기서 근로자 본인의 15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14년 사용 금액보다 많은 자는 또 추가 공제로 해갖고 또 공제를 해줘요. 추가적으로. 그래서 2016년도 상반기 추가 공제 사용분 마이너스 2014년 추가 공제 사용분 곱하기 50% 해서 다시 거기에 또 20% 라는 거를 하는데 제가 이거를 괜히 말씀드리고 있다는 사람이 지금 생각이 들면서 저희도 이거를 수기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도 이게 다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산을 하는데 일단 우리 이제 수업 목적으로 이제 거기까지 이제 조금 알아두실 건 요식 정도 죄송해요. 그냥 요식 정도 공제 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좀 이상을 써야 공제가 가능하고 신용카드랑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직불카드, 전통시장에서 우리 상품권 쓴 거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신용카드보다는 사용률이 훨씬 공제율이 세다. 그 정도를 이렇게 아시면은 되고. 공제 대상, 요것 조금 말씀드릴게요. 근로자의 본인, 배우자, 직계 좀비 속의 사용액. 기본 공제 대상자로서 나이 제한 없음. 형제, 자매, 그 다음에 장애인, 직계 좀비 속의 장애인 배우자 사용액은 제외. 형제, 자매 제외. 내 동생이 쓴 카드 내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 신용카드 공제 받을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보통 그래서 이제 자기 명의 카드를 이제 주시죠. 그러면 이제 공제 가능하니까. 근데 그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공제 대상의 원래 취지는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이제 그 사람 명의 카드도 가능하다. 이제 그 얘기인데 보통은 근로자의 본인 배우자가 쓴 카드 공제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직계 좀비 속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자녀분들도 이제 신용카드 사실은 근데 20세 넘어가면 공제 대상이
안 되지만 여기서는 기본 공제 대상자로서 나이 제한 없다고 하니까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이제 형제자매는 제외다. 형제자매가 만약에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얘기를 드린 거고요. 뭐 한도는 요 정도 그냥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이거를 다 제가 설명드리기엔 서로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유의사항 이런 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것. 사업 관련 비용 지출액. 이거는 당연한 건데 제가 법인 대표자예요. 저는 급여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사업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내 개인 명의의 카드를 갖고 있어요. 당연히 법인 대표자니까 법인 명의 카드, 법카도 갖고 있죠. 근데 내 걸로 쓴 카드를 내 대표자, 그러니까 내가 법인 대표자인데 내 급여 연말정산할 때 공제를 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사업자 또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 사업자 비용 털 때 그 카드를 또 턴 거예요. 종합소득세 때. 당연히 안 돼요. 중복은 안 되고요. 이치 안 맞죠, 당연히. 내가 근로자 세액공제를 받아서 세금을 이쪽에서 공제를 했는데 사업에 썼다는 거는 그럼 근로자로서 사용한 게 아니라 사업을 사용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업 관련 비용 지출 안 된다. 그 이유는 당연히 사업소득세 낼 때 그걸로 비용 처리를 했을 거니까. 그래서 뭐 이거는 도움이 뭐 되시는 건 아니지만 그 법인 대표자 분들이 가끔 그래서 왜 우리 법인 부가세 계산을 할 때 그 매출하고 이제 매입세 매출 매입해서 이제 부가세를 납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매입이 부족한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부가세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법인 카드를 사업에 인정되는 거 비용을 다 넣는데도 불구하고 부가세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장님, 대표님, 법인 대표자가 내가 법인카드로 다 사업에 썼어야 되는데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 카드로 일단 법인 빈부 샀네? 내 카드로 그냥 제품 구입해버렸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금액이 적은 게 아니라 좀 많은 거죠. 좀 법카랑 개인 대표자 카드를 약간 좀 혼동해서 사용을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면 법인카드를 들고 다니시지만 개인카드 들고 다니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뭐 법인이 쓸 때 좀 쓰고 자기 개인 카드 가사경비는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사실 그거를 이렇게 좀 혼동해서 그냥 법인 거 살 때 개인 카드 내시고 뭐 마트 가서 김치 살 때 자꾸 막 법인 카드 쓰시고 뭐 이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저희가 대표자 개인 카드도 법인세 부가세 할 때 공제를 해드립니다. 그 대신에 당연히 연말정산 때는 안 돼요. 근데 요거를 이제 중복해서 하거나 무조건 또 대표자 카드는 부가세 공제가 법인 부가세가 안 된다고 말하는 데가 있긴 한데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중복 공제가 안 되는 거고요. 법인 대표자 카드가 법인 부가세 할 때 이제 공제가 된다. 그리고 그 대신에 그러니까 개인 대표자 연말정산 할 때는 공제가 적용을 하면 안 된다. 근데 이게 애매한 거잖아요. 한 5천만 원 개인 카드로 5천만 원어치 썼는데 한 1,000만 원만 법인 사용에 쓴 거예요. 그러면 이 대표자는 이거를 법인 부가세 넣고 나머지 4천만 원만 진짜 연말정산에 넣어야 되는 건데 그런 실무적인 이제 그런 게 있죠. 갑자기 여담이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건 이제 사업 관련 비용은 포함되면 안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연말정산에는 금액이 통째로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게 사업 관련 비용인 거고 어떤 게 아닌 건지 알 수는 없다. 뭐 사업소득자 이렇게 같이 그 타소득이 있으신 근로소득자에 대해선 그래서 보통은 그냥 카드를 나눠서 이제 공제를 하죠. 개인 사업자 이거는 대표님 연말정산 때 할게요. 이거는 사업소득자의 그 개인 사업에 쓸게요. 그렇게 쓰세요라고 이제 해서 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비정상적인 사용액에 해당되는 경우는 뭐 글쎄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는데 비정상적인 사용액에는 그냥 이거는 그냥 넣은 것 같아요. 뭐 비정상적인 행위야 많겠는데 도대체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자동차 구입 비용. 자동차 구입 비용은 왜 공제가 안 된다고 해놨을까요? 자동차 구입 비용은 공제가 안 된대요. 근데 이거 아마
자동적으로 자동차 구입 비용 공제가 지금 연말정산에 제외가 되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웬만한 거는 요새 인정 공제 안 되는 비용이 다 나눠져서 요새 연말정산 금액에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적용을 할 때도 공제가 되는 대상 금액이 있고 안 되는 대상 금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자동적으로 어디까지 정확하게 걸려주는 것까지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알 수도 없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걸려줘요.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 4대 보험 납부한 거.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아이고 죄송해요. 그리고 뭐 수업료, 뭐 보육비, 뭐 이런 것들. 교육비 공제 받으니까. 뭐 그런 맥락으로 하면 그렇다고 내가 학원비 교육 온 거는 당연히 공제 받죠. 그래서 뭐 그다음에 국세 낸 것들 이런 거 공제 안 된다. 이것도 아마 걸러질 텐데 제가 이거 갑자기 국세 얘기하니까 제가 개인 사업자 부가세 공제를 이 국세를 카드로 납부를 하셨었는데 이제 저희 직원이 그게 무슨 세무서 이렇게 뜨지 않거든요. 그냥 결제 기관이 약간 그런 식으로 떠요. 그거를 모르고 이제 애가 지급수수라든지 어떤 그런 건 줄 알고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큰 금액이라서 공제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게 국세를 납부한 거였죠. 국세 납부한 건 당연히 부가세 공제를 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때 또 정말 식은땀이 흘렀던. 예. 그래서 다시 수정 신고해서 다시 추가 납부했죠. 예. 공제 안 받는 걸로. 예.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뭐 도로 통행료, 뭐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 뭐 취득세 등등등 기부금 낸 거, 금융보험 관련 안 된다. 그냥 결론은요, 세무서에서 걸러준 거, 공제되지 않는 거라고 나온 거 공제 안 받으면 되는 거고, 공제 대상인 거는 보통 그냥 받죠. 제가 이거를 방송에서 이렇게 촬영하는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예. 그거 일일이 다 못 걸러내니까요. 또 본인이, 죄송한데 저 이거 사실은 자동차 구입했어요. 이건 말 안 해주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국세청에서 진짜로 만약에 전산으로 다 파악을 하면요. 상호명이랑 카드 긁은 시간까지 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제가 볼 때는 이제 공제에 제외 대상되는 금액이 요새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포함되거나 이제 뭐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분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동차 구입했는데 그거를 그렇게 제외된 거를 이제 제 눈으로 본 경험은 없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요런 거 좀 리스트가 보통은 조금, 일부는 많이 걸러져서 나와요. 예, 그래서 국세청 제가 나중에 뭐 시간이 되면 얘기할 수 있나 모르겠지만 홈택스가 한번 개편이 됐거든요. 엄청 좋아졌어요. 뭐 삼성, 뭐 그냥 이렇게 흘러내리는 소문에 삼성에서 되게 삼성 완전 전산팀이 국세청으로 왔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 걸로 알고요. 제가 알기론. 그래서 엄청 국세청 전산 시스템이 갑자기 확 뛰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몸소 느끼죠. 바꾸고 나서부터 3개년도 소득률이라든지 이런 거 안내도 바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비가 과다로 했는지 전년도보다 뭐가 다른가, 전년도에 만약에 복리후생비가 뭐 매출 대비 많다. 그러면 몇 % 동종업계보다 많습니다. 라고 분석해서 안내문에 나와요. 원래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기껏해야 이제 거의 이제 뭐 추려서 이제 조금 이제 튕겨도 나오는 정도로 했었는데 이제는 거의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도 두려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연말 정산도 예전에야 좀 뭐 중복 연말 정산도 받고 뭐 공제도 좀 중복 받고 그러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뭐 배우자 공제 받으면 안 되는데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맞벌이 부부야. 그러면 자녀가 이렇게 있으면 사실 한쪽만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기본 공제를. 근데 이제 회사가 다르다 보니까 그냥 여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고. 근데 요새는 그러면은 좀 위험해요. 거의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끼리 이렇게 표현하면 돌리면 그냥 이렇게 딱 알아서 중복 걸러낸다. 부가세도 엄청 그러거든요. 딱 매일매일 주택 전산 돌려서 뭔가 맞아야 되잖아요. 부가세는 여기서 매출이면 여기서 매입이니까 안 맞으면 바로 전산으로 떠서
그런 게 너무 빨라져서 가산세가 줄어들고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예전에는 뭐 그런 거 하면 한참 뒤에 발견해가지고 가산세 많이 냈는데 요새는 재산세도 좀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게 좀 연락 오는 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뭐 무섭기도 하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잘 된 거기도 한데 연말정산도 그렇게 지금 변하고 있어요. 연말정산도 조금 허점들이 조금 있었어요. 사실 있는데 요새는 하도 잘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가족카드 사용문. 가족카드 아시죠? 가족카드 있잖아요. 그 신용카드사에서 그 대금 지급자 기준이 아닌 카드 명의 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 가족카드를 해가지고 뭐 우리가 카드 요청했더니 카드 번호만 자꾸 다르게 해갖고 한 4개인가 막 이렇게 있으셔서 전 처음에 몰라가지고 뭐냐고 했더니 가족카드라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 이제 조금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 여부. 아까 제가 그 교육비 처음부터 위에서부터 볼게요.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능. 만약에 이거를 국세청에서 걸른다. 그럼 당연히 병원 신용카드 공제 가능. 여기 의료비 제가 맞아요. 헷갈렸네요. 네. 의료비는 공제가 다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세액공제도 가능하고, 신용카드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신용카드 세액공제 항목에 그 불가능 거기에서는 거의 이제 금융 쪽에 이제 그게 걸러내주는 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랑 헷갈렸어요.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 보험료. 우리 보장성 보험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거는 보험료 세액공제는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불가한다. 그리고 결제한 학원비, 지로 납부한 학원 수강료. 이거는, 취약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당연히 가능하잖아요. 이것도 뭐 신용카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데 그 외에는 우리 어른들도 당연히 학원 다니잖아요. 교육할 수 있고. 어디요? 보육비.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입한 수업이 보육비. 이거는 학교, 공공기관, 보육비. 근데 이거는 학원. 학원에 납부한 그거는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하고 신용카드 세액공제도 가능한데 이건 취약점 아동한테만. 네. 근데 우리 어른들, 그냥 학생들은 교육비 세액공제는 안 되고 그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가능하다 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요거 중복 가능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교복구입비가 교육비 세액공제도 가능하고 신용카드 공제도 가능하고, 그리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아까 위에서도 안 된다고 나왔죠. 네. 근데 기부금 세액공제는 당연히 가능해야죠. 카드로 내던 현금으로 내던 가능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 하고, 이건 당연한 건데 혼인 전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안 되죠, 당연히. 입사 전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요거 되게 애매해요. 요거 진짜 애매해요. 왜냐면 저희한테 문의 제일 많이 오는 게 중간 입사를 하신 거예요. 한 3월, 4월, 5월 입사를 하신 거예요. 근데 연말정산 이제 하죠. 연말정산 다음 년도 2월에 연말정산 하는데 저희한테 연말정산을 이제 뽑아서 주잖아요. 그러면 그냥 1년치 공제해서 옛날에 연말정산 솔직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점점 국세청이 발달해지면서 월 사용 금액도 나눠져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원칙은 사실 재직 기간에 지출한 것만 공제 가능하거든요, 원래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그럼 나는 내가 5월에 입사하고 1월부터 5월까지는 연말 쉬었다든지 다른 회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보통은 합산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1월부터 10월까지 하면 되죠, 그냥. 1월부터 5월까지 A라는 회사에서 있었고, 잠깐 쉬다, 그러니까 되게 이것도 애매한 게 잠깐 쉬면 그것도 공제가 안 되나? 그것도 되게 애매한 거긴 한데, 굳이 좀
되게 하드한 예를 들자면 5월 31일까지 A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6월 1일부터 B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다면 신용카드 세액 공제는 다 1년치 공제를 할 수 있죠. 두 개를 합해서 연말정산을 할 거니까. 근데 난 1월부터 5월까지 백수였어. 백수였다가 6월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연말정산을 받으려고 한다면 1월부터 5월까지는 공제 받지 말라라는 게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에 예전에 제가 이거 월별로 안 나왔을 때 제가 그냥 연필로 거기다가 12분의 5, 12분의 5 막 빼고 평균 해가지고 막 12분의 10이 나눈 다음에 곱하기 5해서 혹시라도 문제 될까봐. 근데 그냥 뭐 그때는 뭐 다 해도 문제가 안 생겼는데 월로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원칙적으로 월별로 그 재직 기간만 이제 다 적용을 하고 있어요. 휴직도 마찬가지인가요? 휴직은 다르죠. 재직 기간, 휴직 기간. 그냥 저희가 다 공제를 해주죠. 왜냐하면 휴직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원천징수를 떼보면은 물론 이제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휴직 기간인데 내가 그 연말정산 대상자가 이제 되느냐 안 되느냐죠. 휴직 기간이더라도 내가 여기 계속 다니고 있고 아직 그 퇴사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휴직 기간이 예를 들어서 뭐 7월 달부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4월부터 7월 달까지는 6월 달까지는 일을 했어요. 근데 7월 달까지 휴직 기간이라서 이게 그러면 이제 급여 신고가 안 돼서 아예 퇴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연말정산 급여는 안 나가고 뭐 조금이라도 나갈지언정 12월 말일까지 이제 원천징수 그 연말정산 할 때 재직자로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연말정산 때 해당이 되니까 이제 공제를 하는 거죠. 여기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사용금액 연간 소득금의 합계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의 500만 원 이하.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가 공제하여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려면 한 달에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대충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보통 월 급여가 최저임금이라는 게 있어서 뭐 9시부터 6시 출근하는 그냥 정상적인 그러니까 정상적인 편이 좀 아니지만 그런 데 다닌다면 총 금액이 당연히 500만 원은 넘겠죠. 그래서 연간 소득금액 보통은 100만 원 넘을 거예요. 아무리 보통은. 예, 그래서 요거는 그냥 조금 현실성이 없는 얘기긴 한데 혹시라도 맞벌이 부부인데 한쪽이 근로소득이 총 급여가 500만 원 미만에 잡혔다. 그러면 써도 되죠. 남편이 몰아서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아도 된다. 이제 그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형제자매 네? 네. 그러니까 거의 안 되는 거죠. 거의. 예. 형제자매 등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기본 공제 대상자의 형제 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성의 장애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그리고 여기 보면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한 경우 사실 이거 되게 많잖아요. 일단 내 걸로 사고 법인에서 돈 청구해서 받잖아요. 회사 경비로 처리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 시 에서 사업 관련 비용 등을 차감한 계획 기재. 이거 누가 해요? 이거 누가 합니까? 실질적으로. 예. 하지만 원칙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는 전 또 세무 대리인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 제 촬영에 지워야 될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현금 영수증 제도를 좀 활용하셔라. 근로자는 당연히 이제 지출 증빙으로 현금 영수증 발급을 꼭 받으셔서 현금 쓰신 거에 관련해서 연말정산 공제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서 그 말씀을 또 같이 드린 거예요. 요것도 이제 팁이죠. 현금 거래 후 발급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 너무 길죠. 그러니까 거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뭐 인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신고하는 경우에 공제 가능. 이거 귀찮아서 보통 안 하겠죠. 네. 그래서 보통 그냥 그 핸드폰 번호로 등록을 많이 해놓고서 받잖아요. 그럼 만약 못 받아도 그거 영수증만 갖고 있으면 당연히 다시 할 수 있으니까. 개인 사업자에서 근로자로 바뀌거나 근로자에서
그 개인 사업자로 바뀌었을 때 내가 썼던 그 증빙, 현금 영수증을 지출 증빙, 그 개인 사업자가 받는 지출 증빙, 공제할 수 있는 지출 증빙으로 변환할 수도 있어요. 그 사업 기간, 그 기간 동안에 그냥 내가 모르고 개인 소득 공제로 받은 거, 그냥 개인 지출 증빙으로 끄는 거예요. 현금 영수증을. 나 이거 사업에 썼는데, 나 사업자인데. 그럼 그거 바꿀 수 있어요. 전환할 수도 있어요. 잘 돼 있어요, 생각보다. 잘 돼 있어요. 네.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조금, 말씀드린 건, 요거는, 그냥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이거는 이제 중소기업이 뭐 경영상 어려움에도 뭐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 협의해서 임금을 감소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이제 혜택을 주겠다 하는 건데, 임금 감소하고 고용 유지하는 경우가 뭐 많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있다면 이제 공제를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직전 과세년도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보다 그러니까 이게 해당 과세년도 그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이 적어야 되죠. 왜냐면 임금 감소라고 지금 표현을 했죠, 제가. 공제를 받으려면 지금 직전 요 임금 총액이 A라고 치고 해당이 B라고 치면 직전 A가 커야 공제가 가능한 부분인 거잖아요. B가 더 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직전 과세년도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이 올해 해당 과세년도보다 높아야 된다는 말인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해당 과세년도 근로자 연금 총액이 줄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라서 이것도 그 해당되는 데는 그냥 근로자들한테 혜택을 주겠다 이제 이 얘기예요. 네. 근데 이것도 사후 관리가 있고 그래서 그리고 뭐 어디 갔지? 제가 또 설명드리려고 했던 게 요거는 조금 해당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근로계약 체결을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이고 29세 이하인 분. 슬프죠. 30대는 안 되니까. 29세 이하인 분. 근데 남자는 이제 그 병역 쳐가지고 그 군대까지 쳐가지고 이제 군대 갔다 온 거 해가지고 30 넘어도 이제 가능을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뭐 중소기업에 12년부터 뭐 18년까지 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세를 취업일로부터 3년간 뭐 세액 감면한다. 연 150만 원 한도로 그 얘기인데 이거 생각보다 많이 받으셔요. 이거는. 솔직히 근데 몰라서 못 챙겨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업체에서 중소기업에서 그냥 모르거나 격리 직원분들이 몰라서 적용 안 하거나 그래서 이것도 오히려 근로자분들이 우리 회사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감면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취업 시기가 13년 이전이냐, 뭐 15년 이냐, 16년 이혼이냐 해서 감면율이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감면 기간이 3년 한도 없다 했는데 또 16년도 이때 또 연간 한도가 생겼고. 그러니까 점점 법이 변하니까 이런 경과 규정들이 어쩔 수 없이 연말정산에서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법들을 근로자분들이 하나하나씩 다 외우거나 뭐 알아서 적용한다라는 건 사실 실질적으로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세액 감면 제외 대상자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임원, 최대주주, 근데 이런 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사람. 확인되지 않은 사람, 당연히 납부한 사실이 없으면 이제 그걸 근로자로 보기가 이제 근로자는 안 보이니까 이제 하는 거죠. 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건, 당연히 연금을 납부 안 한다는 건 나이가 있으셔서 연금을 타서 납부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건강보험료는 보통 다 납부를 하니까 그거를 납부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 세액 감면을 제외를 하겠다 이제 이 얘기인 거고요. 감면 대상 중소기업 업체,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이나 뭐 블라블라 나왔죠? 거의 대부분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중소기업이면 대기업, 뭐 외감 대상 뭐 그런 데 아니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받는다라는 걸 보통 이제 아시면은 이거라도 뭐 들은 거라도 있으시면은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이런 거 감면을 적용 안 해줬더라면 뭐 말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알아두셨으면은 좋겠어서 한 거고요. 뭐 이런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계산이라서 이거는 말씀드리기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특별세액공제라는 건 이제 보장성 보험료, 아까 뭐 우리 말했던 것처럼 의료비, 교육비, 뭐 기부금
이렇게 해서 세공제율이 이렇게 된다. 근데 이것도 다 자세하게 보면 또 계산식이 따로 있어요. 또 15%만 또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의료비도 뭐 3% 이상 써야 되고 뭐 이런 게 또 있어서 하는 거랑 조금 더 이제 또 말씀드릴 게 월세액 세공제. 여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하고 단독 세대주 및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연 포함. 요 말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주택 관련 어떤 혜택을 줄 때.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이것도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죠. 국민주택 규모는 아까 나온 것처럼 85m 제곱 이하. 그렇게 해서 이제 월세에 이제 한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거 아마 17년도 법규 개정됐을 것 같은데, 그거 제가 수업 끝나면 자료를 조금 업데이트 되는 대로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한다. 그래서 요거는 좀 팁을 드리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임대인이 안 하기로 했어 이렇게 해서 하더라도 사실 그냥 임차인이 자료 제출하면은 공제 가능하다. 뭐 서로 약정을 했던 뭐던 사실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연말정산은 사실 디테일하게 들어보면 더 있어요. 공제 사항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근로자분들이 이제 요 정도 캐파 안에서 이제 받는다. 뭐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이런 것들을 받는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오늘은 연말정산 조금 디테일한 것까지 해서 좀 마무리를 했고요. 원래는 오늘 수업이 부동산 관련해서 절세 전략인데요. 일단 제가 첫 회 수업 때 이제 부동산 주택 관련해서는 조금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이제 끝내고 마지막 강의 때 아예 그냥 부동산이랑 한번 마지막 강의 때도 상속증여랑 같은 걸로 해서 같이 묶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흐름상.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